사람들은 흔히 사랑의 반대말이 미움이라고들 말하곤 하죠. 하지만 제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사랑의 진짜 반대말은 바로 무관심입니다. 미움은 여전히 그 사람에게 내 마음의 한 자락을 내어주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10년을 함께한 남편의 외도를 알았을 때 저는 미워조차 할 수 없을 만큼 무너져 내렸습니다. 제가 지키려 했던 건 가정이 아니라 이미 죽어버린 남편의 마음이었다는 사실이 저를 더 아프게 했어요.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그의 잘못된 질주를 제 방식대로 멈추기로 말입니다. 죽이려던 건 아니에요. 그냥 당신이 한 번은 멈춰서서 저를 봐주길 바랐을 뿐이죠. 사랑이 어떻게 잔혹한 집착으로 변해가는지 그 슬픈 기록을 지금 시작합니다. 남편 강수는 참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땀 흘리며 일하는 그의 모습은 제 삶의 유일한 자부심이었죠.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남편의 등 뒤에서 낯선 외로움이 읽히기 시작했습니다. 퇴근하고 돌아오면 그는 늘 피곤하다며 저와의 대화를 피하곤 했습니다. 여보, 오늘 현장에서 별일 없었나요? 국 좀 더 줄까요? 제가 다정하게 물어도 돌아오는 건 남편의 짜증 섞인 반말뿐이었습니다. 됐어. 야, 넌 왜 매일 똑같은 것만 물어? 피곤해. 나 먼저 잔다. 그의 넓은 뒷모습을 보며 저는 매일 밤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하고 말이죠. 남편은 소장으로 승진하면서 외부 활동이 부쩍 많아졌습니다. 그만큼 집을 비우는 시간도 길어졌고 저와 마주 앉아 밥을 먹는 횟수는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어느 날 밤 술에 취해 들어온 남편의 재킷을 정리하다가 주머니에서 영수증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청담동의 어느 유명한 레스토랑 영수증이었어요. 결제 날짜는 그가 야근이라고 했던 지난주 금요일이었고 금액은 60만 원에 육박했죠. 남편은 평소에 파스타 같은 음식은 돈 아깝다며 질색하던 사람이었기에 의심은 확신이 되었습니다. 여보, 청담동에는 무슨 일로 갔어요? 이런 데는 당신이 싫어하는 곳이잖아요. 다음 날 아침 넌지시 묻는 제 질문에 남편은 오히려 젓가락을 탁 던지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현장 광고주 접대하느라 갔어. 왜? 내가 현장 일을 알아? 왜 자꾸 귀찮게 캐물어? 짜증나게. 남편의 과한 반응에 제 가슴속에는 불안의 씨앗이 깊게 심겨졌습니다. 저는 며칠 뒤 남편의 퇴근길을 조용히 뒤쫓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차는 회사 근처가 아닌 화려한 오피스텔 단지로 향했습니다. 한 오피스텔 앞에서 한 젊은 여자가 환하게 웃으며 제 남편의 목을 감싸 안더군요. 그 여자의 이름은 세라였습니다. 남편은 저에게는 단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던 그 눈부신 미소를 그녀에게 짓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근처 카페로 자리를 옮겼고 저는 조금 떨어진 테이블에서 숨을 죽인 채 그들의 대화를 엿들었습니다. 세라가 남편의 손등을 간지럽히며 콧소리를 냈습니다. 오빠 아줌마랑은 언제 정리할 거야? 나 이제 오빠랑 당당하게 백화점도 가고 싶단 말이야. 남편은 세라의 손을 잡고 입을 맞추며 제 심장을 도려내는 대답을 했습니다. 거의 다 됐어. 세라야, 조금만 참아. 그 여자는 이제 나한테 공기 같은 존재야. 밥 먹는 소리조차 징글징글해서 숨이 막혀. 곧 이혼 서류 던지고 올 테니까 걱정 마.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얼음처럼 차갑게 식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배신감보다 무서운 건 제가 여전히 그를 사랑하고 있다는 비참한 사실이었어요. 그렇게 한 달여 시간이 지났습니다. 남편은 최근 브레이크에서 쇳소리가 난다며 정비소에 가야겠다고 말하더군요. 아, 브레이크 밀리는 것 같은데 내일 현장 가는 길에 들러야겠다. 그 소리를 듣자마자 저는 남편이 평소 다니는 집 근처
정비소 사장님께 미리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장님, 저희 남편이 내일 갈 텐데 지금 수입 부품 재고 없다고 좀 해주세요. 어차피 요즘 남편이 현장 일 때문에 차를 거의 안 타거든요. 급한 게 아니니까 천천히 해주세요. 단골이었던 사장님은 제 걱정 어린 목소리를 듣고는 흔쾌히 알겠다고 하셨습니다. 아유, 사모님. 안 그래도 부품 수급이 어려운데 다행이네요. 그럼 천천히 알아볼게요. 다음 날 남편은 정비소에 들렀지만 역시나 허탕을 치고 돌아왔습니다. 야씨, 부품이 없다네? 사장이 그러는데 내가 요즘 차도 별로 안 탄다고 해서 주문도 안 했대. 네가 사장한테 뭐라고 했냐? 왜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다녀? 남편은 화를 냈지만 당장 부품이 없다니 어쩔 도리가 없다는 듯 소파에 몸을 던졌습니다. 저는 그 틈을 타 세라에게 익명으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남편이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다는 거짓 제보와 함께 오늘 당장 만나지 않으면 큰일이 날 것처럼 꾸몄죠. 불안해진 세라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지금 당장 오지 않으면 헤어지겠다고 난리를 쳤습니다. 오빠, 지금 당장 안 오면 우리 끝이야. 나 모르는 사람한테 이상한 연락 받았단 말이야. 세라의 비명 섞인 재촉에 남편은 브레이크 수리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알았어, 세라야. 지금 금방 갈게. 조금만 기다려. 남편은 정비소 예약도 미룬 채 급하게 차에 올라탔습니다. 그가 세라를 빨리 만나려고 선택한 지름길은 집에서 멀지 않은 외곽순환도로였습니다. 그곳엔 사고가 잦기로 유명한 가파른 극커브 구간이 있었죠. 저는 남편이 감기 기운이 있을 때마다 강력한 항히스타민제가 섞인 약을 챙겨주었습니다. 여보, 이거 마시고 운전하면 덜 피곤할 거예요. 남편 건강은 제가 챙겨야죠. 꼭 다 마셔요. 졸음이 쏟아지는 약 기운과 정비되지 않은 브레이크, 그리고 세라에게 빨리 가야 한다는 강박적인 속도감까지. 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오후, 남편의 차는 외곽순환도로의 그 위험한 극커브에 진입했습니다. 핸들을 꺾으며 속도를 줄이려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이미 밀려버린 패드는 비명만 지를 뿐이었습니다. 동시에 제 휴대폰으로 차량 에어백 전개 신호와 SOS 긴급 알림이 전송되었습니다. 저는 구급차보다 먼저 도착하기 위해 실시간 GPS를 보며 현장으로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집에서 불과 5분 거리, 제가 도착했을 때 남편의 차는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반파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피를 흘리며 신음하는 남편의 손에서 휴대폰과 메모리 카드를 챙겼습니다. 그가 세라와 나누었던 그 더러운 기록들을 제 손으로 먼저 치워버린 것이죠. 그리고 잠시 뒤 마치 지금 막 도착한 사람처럼 처절하게 비명을 지르며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도와주세요. 우리 남편이 사고가 났어요. 제발 살려주세요. 사고 현장에서 흘린 제 뜨거운 눈물은 결코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비로소 당신이 다른 곳으로 도망치지 못하고 제 곁에 멈췄다는 안도감의 눈물이었죠. 경찰과 구급대원이 도착했을 때 저는 세상에서 가장 헌신적인 아내의 모습으로 남편의 곁을 지켰습니다. 그 누구도 이 사고가 제가 기도하고 바라던 것이라는 걸 의심하지 못했습니다. 응급실 복도는 차가운 소독약 냄새와 비릿한 피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남편은 온갖 기계에 의존한 채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수술실 앞에서 밤을 지새우는 동안 저는 단 한순간도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반신 마비라는 의사의 판정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완벽하고 잔인했습니다. 척추 손상이 너무 심합니다. 아마 평생 휠체어를 탈 수도 있을 겁니다.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의사의 담담한 목소리에
저는 속으로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사고가 나고 며칠 뒤 화려한 옷차림의 세라가 병원 로비에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불안한 듯 주변을 살피다 저와 눈이 마주치자 흠칫 놀라며 다가왔습니다. 저 강수 오빠는 좀 어때요? 수술 잘 됐다고 들었는데 언제 퇴원해요? 저는 차분하게 그리고 아주 느리고 명확한 어조로 그녀의 희망을 짓밟아 주었습니다. 하반신 마비랍니다. 평생 휠체어를 타야 하고 스스로 대소변도 못 가려요. 누군가 평생 닦아주고 받아내야 한답니다.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세라의 예쁜 눈빛은 아주 빠르게 계산적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녀는 병실 안에서 고통스러워하는 강수 씨를 창너머로 한번 힐끗 보더니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세상에. 마비라고요? 그럼 평생 저렇게 누워 있어야 하는 거야? 나 어떡해? 난 그런 거 못하는데. 이런 사람을 내가 어떻게 감당해? 그녀는 잠시 화장실 좀 다녀오겠다는 비겁한 말만 남긴 채 그대로 병원을 도망치듯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날 이후 단 한 번도 남편의 근처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강수 씨가 의식을 되찾고 가장 먼저 찾은 사람은 아내인 저보다 내연녀 세라였습니다. 세라 어디 있어? 세라한테 연락 좀 해줘. 내 휴대폰 어디 있어? 빨리 전화 좀 해줘. 남편은 발음이 뭉개져 제대로 말을 잇지 못하면서도 미친 사람처럼 세라를 찾으며 울부짖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그의 마른 다리를 주무르고 기저귀를 갈아주며 정성껏 몸을 닦아주었습니다. 여보, 세라 씨는 이제 오지 않아요. 당신 사고 소식을 듣자마자 오피스텔 보증금을 빼서 떠났어요. 남편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제 멱살을 잡으려 했지만 힘없는 그의 손은 제 소매자락만 허망하게 붙잡았습니다. 거짓말 마. 내가 그 여자 협박해서 못 오게 한 거지. 그치? 야, 말하라고. 저는 남편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아주 낮고 조용한 목소리로 진실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아니요. 당신이 다시 일어설 수 없다는 걸 알자마자 가장 먼저 당신을 버린 건 그 여자예요. 당신이 구해준 집, 사준 가방, 목걸이만 챙겨서 젊은 남자랑 아주 멀리 가버렸어요. 당신은 이제 쓸모가 없어졌으니까요. 남편은 병실 천장이 무너질 듯 짐승 같은 울음소리를 내뱉으며 통곡했습니다. 그 처절한 고통의 소리를 들으면서도 저는 묵묵히 아주 규칙적인 동작으로 그의 몸을 닦아냈습니다. 강수 씨는 한 달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세라를 그리워하며 제가 세라의 접근을 막고 있다 생각하는지 저를 악마 보듯 증오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배고픔과 육체적 고통은 사랑이라는 허상보다 더 본능적으로 그를 괴롭혔습니다. 결국 그가 의지하고 숨 쉴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세상에 저 하나뿐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정희야, 나 배고파. 밥 좀 줘. 야, 나 좀 앉혀달라고. 제발. 남편이 처음으로 제게 비굴하게 도움을 청했을 때 저는 심장 밑바닥에서 솟구치는 쾌락을 느꼈습니다. 걱정 마세요. 난 당신 절대로 버리지 않아요. 당신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침뱉음을 당해도 난 당신 곁에 있을 거니깐. 남편은 제 품에 얼굴을 묻고 아이처럼 소리 죽여 흐느꼈습니다. 비로소 10년 전 우리가 처음 사랑을 맹세했던 그때처럼 그가 제 품에 온전히 구속된 것 같았습니다. 저는 병원 밖을 나가는 시간조차 아까웠습니다. 그가 세라라는 독을 빼내고 나라는 공기로만 숨쉬게 만드는 이 과정이 너무나 경이로웠기 때문입니다. 남편의 고통이 깊어질수록 저의 존재감은 그의 생명줄보다 더 단단하게 그를 올가매었습니다. 사고 후 반년 가까운 인고의 시간이 지나 남편은 드디어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지팡이의 의지에 몇 발자국 떼는 것조차 기적이라 불리는 상태였지만 일상적인 거동은 아직은 불가능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남편은 예전과는 완전히 딴 사람이 되어 저에게 지극정성을 다했습니다. 다시는 밖으로 눈을 돌리지 않겠다고, 남은 인생은 오직 당신만을 위해 속죄하며 살겠다고 매일같이 고백했습니다. 정희야, 나 좋아지면 우리 조용한 시골에 내려가서 살까? 내가 너 고생시킨 거 다 갚아줄게. 그의 부드럽고 애절한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제 가슴 한구석은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맹세가 얼마나 비굴한 생존 본능에서 나온 가짜인지 말이죠. 어느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밤, 우리는 거실 소파에 앉아 김이 모락모락 나는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창밖을 때리는 빗소리는 그날의 사고 현장을 생생하게 재현하는 배경음악 같았죠. 저는 찻잔을 천천히 내려놓고 아주 차분하게, 그리고 소름 돋을 만큼 단호하게 진실을 꺼냈습니다. 여보, 그날 사고 말이에요. 사실은 제가 만든 거나 마찬가지예요. 남편이 들고 있던 찻잔이 바닥으로 떨어져 날카로운 파편을 남기며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뜨거운 찬물이 그의 무감각한 다리를 적셨지만 그는 아무런 통증도 느끼지 못한 채 얼어붙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사고를 만들었다니. 너 지금 농담하는 거지? 야, 웃기지 마. 농담 아니에요. 정비소 사장님께 전화해서 당신 바쁘니까 점검 천천히 해줘도 된다고 제가 말한 거잖아요. 그리고 당신 감기약이라고 속여서 항히스타민제랑 신경안정제 섞어서 먹였고요. 당신이 세라한테 너무 빨리 많이 빠져 있는 것 같아서 제발 한 번만 멈춰서서 저를 봐주길 바랐거든요. 남편의 눈동자가 공포와 경악으로 사정없이 흔들리며 초점을 잃고 무너졌습니다. 그는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려 발버둥 치다 중심을 잃고 거실 바닥으로 고꾸라졌습니다. 너 미쳤어? 나를 죽이려고 했다고? 어떻게 어떻게 네가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저는 바닥에 쓰러져 헐떡이는 남편의 눈높이에 맞춰 조용히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죽이려던 게 아니에요. 죽으면 제 옆에 없잖아요. 그냥 당신이 제 옆에 있길 바랐던 것 뿐이에요. 보세요. 결과적으로 지금 우리 너무 평화롭잖아요. 세라도 없고 오직 당신이랑 저뿐이니까요. 강수는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현관문 쪽으로 손톱이 깨지도록 바닥을 긁으며 기어갔습니다. 경찰에 신고할 거야. 너 살인마야. 여기서 나갈 거야. 야, 사람 살려. 하지만 저는 그의 앞을 막아서며 아주 차갑게 위에서 아래로 그를 압도하며 내려다봤습니다. 나가서 어디로 가시게요? 당신의 장애를 확인하자마자 도망친 세라한테요? 경찰에 신고하시게요? 블랙박스 메모리는 제가 이미 폐기했고 당신 과속이랑 정비 불량으로 사건은 끝났어요. 당신이 이제 와서 증거도 없이 저를 범인으로 몰면 세상 사람들이 누구 말을 믿어줄까요? 6개월 동안 휠체어 탄 남편 수발든 성녀 같은 아내일까요? 아니면 바람 피우다 사고 난 당신일까요? 남편은 현관문 고리에 손을 뻗어보았지만 힘없이 주저앉아 절망의 눈물을 바닥에 쏟아냈습니다. 너 진짜 무서운 여자다.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서로를 괴롭히는 괴물이 된 거냐? 우리가 이렇게 된 건 당신 때문이에요. 다 당신 때문이야. 당신이 내 손을 먼저 놔버린 그 청담동 레스토랑 그날부터라고요. 전 그저 당신 손을 다시 잡으려고 나름의 노력을 한 것뿐이고요. 저는 주저앉은 남편을 가만히 마치 잃어버린 인형을 되찾은 아이처럼 안아주었습니다. 남편은 제 품에서 발작하듯 몸을 떨었지만 결국 제 강한 포옹을 거부하지 못하고 무너졌습니다. 걱정 마세요. 전 당신 절대로 떠나지 않을 거니까요.
당신도 이제 영원히 저 못 떠나요. 강수는 제 어깨에 얼굴을 묻고 한참 동안 소리 없이 하지만 격렬하게 오열했습니다. 저는 그 울음소리를 들으며 비로소 완벽한 승리의 기분을 만끽했습니다. 진실을 고백한 그날 이후로 우리 집에는 기묘하고도 무거운 정막이 매일같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강수는 더 이상 저에게 화를 내지도 밖으로 나간다고 소리를 지르지도 않게 되었습니다. 그저 제가 차려주는 밥을 군말 없이 기계처럼 먹고 제가 정해준 시간에 죽은 듯이 잠을 잡니다. 저는 집안의 모든 창문에 아주 튼튼하고 두꺼운 방범창을 전문 업체를 불러 설치했습니다. 여보, 당신은 다리가 불편해서 누가 침입해도 대처 못하잖아요. 제가 당신을 지켜줘야죠. 강수는 창살 너머를 하염없이 바라보다가도 제 발소리가 조금이라도 들리면 얼른 시선을 거둡니다. 그는 때때로 도살장 앞에 선 짐승처럼 극도의 공포를 담아 저를 바라보곤 합니다. 저는 가끔 강수가 세라와 주고받았던 편지와 메모지들을 거실 한복판에서 하나씩 태웁니다. 보세요, 여보. 가짜 사랑은 이렇게 검은 연기가 되어 사라지면 그만입니다. 하지만 진짜는 끝까지 남는 법이죠. 제가 당신한테 진짜 사랑이 뭔지 매일 뼈저리게 알려드릴게요. 남편은 이제 제 눈을 똑바로 마주치지 못하고 늘 시선을 바닥이나 벽으로 향합니다. 제가 그의 뺨을 만지면 움찔하며 온몸을 떨지만 이내 제 손길에 순응하며 체념한 듯 눈을 감더군요. 그건 사랑이라기보다 잘 길들여진 가축의 모습이었지만 저는 말할 수 없는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적어도 이제 그는 온전히 제 손길이 닿는 곳에 제 시선이 머무는 좁은 원 안에 있으니까요. 한 번은 강수가 아주 조용하고 낮은 다 죽어가는 목소리로 제게 물었습니다. 정희야, 6개월만 같이 살자고 한 거 아직 유효한 거야. 6개월 뒤엔 정말 나 보내줄 거야? 저는 그의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다정하게 정리해주며 서늘한 미소와 함께 대답했습니다. 여보, 6개월은 우리가 다시 사랑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했던 유예 기간이었죠. 이제 충분히 확인했잖아요. 당신은 저 없으면 굶어 죽고 전 당신 없으면 존재 가치가 없다는 걸요. 6개월이 아니라 60년도 우리에게는 부족해요. 우린 죽어서도 한관에 묻힐 거예요. 남편은 절망적인 표정으로 벽만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을 위해 매일 특별한 보양식을 준비하고 그의 재활을 돕는 척하며 그를 감시했습니다. 그가 세라와 먹었었던 그 청담동 레스토랑의 코스 요리를 집에서 완벽하게 재현하기도 했죠. 여보, 이거 당신이 그날 먹었던 거랑 똑같은 메뉴예요. 맛이 어때요? 그 여자 생각이 나나요? 강수는 스테이크를 씹으며 눈물을 뚝뚝 흘리며 억지로 고기를 삼켰습니다. 맛있어. 정말 맛있네. 고마워, 정희야. 그는 이제 제 비위를 맞추는 법을 처절하게 그리고 완벽하게 터득했습니다. 거짓된 미소를 지으며 제 칭찬을 갈구하는 그의 모습이 너무나 가련하고 사랑스러웠습니다. 저는 그가 저를 떠나지 못하도록 정신적인 쇠사슬을 매일 조금씩 더 견고하게 채워나갔습니다. 당신은 이제 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돈도 명예도 튼튼한 다리도 다 잃었잖아요. 강수는 이제 창밖을 보지 않습니다. 그의 세계는 이제 이 거실과 안방 그리고 저라는 사람 하나로 한정되었습니다. 어느덧 약속했던 6개월의 마지막 날이 밝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당연하게도 법원에 가지 않았고 이혼 서류는 이미 예전에 불태워버렸습니다. 강수는 휠체어 타고 거실 한복판에 앉아 제가 정원 가꾸는 모습을 멍하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여보, 꽃들이 참 예쁘게 피었죠?
당신이 저한테 평생 안 사준 꽃들 제가 직접 다 심었어요. 이제 우리 집엔 사계절 내내 꽃향기가 가득할 거예요. 오직 당신과 나만을 위한 아름다운 낙원이 됐어요. 강수는 제 말에 힘없이 하지만 아주 순종적인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그 웃음이 슬픔인지 아니면 완벽한 영혼의 포기인지 알 수 없었지만 적어도 예전처럼 차갑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이제 저를 두려워하면서도 역설적으로 오직 저에게서만 삶의 의미를 찾고 있었습니다. 세라에게서 가끔 모르는 번호로 구걸하는 문자가 오기도 합니다. 오빠, 나 사채업자한테 쫓기고 있어. 제발 돈 좀 빌려주면 안 돼? 오빠밖에 없어. 저는 그 문자를 남편에게 그대로 보여주며 그의 반응을 조용히 살핍니다. 여보, 세라 씨가 또 염치 없이 돈을 빌려달라고 하네요. 어떻게 할까요? 당신이 결정하세요. 남편은 문자를 보자마자 휴대폰을 바닥으로 세차게 던져 박살을 내버렸습니다. 당장 지워버려. 다시는 저 여자 이름 내 앞에서 꺼내지도 마. 난 정이 너뿐이야. 그 단호하고도 절박한 말투를 들으며 저는 말할 수 없는 카타르시스와 승리감을 느꼈습니다. 결국 최후의 승자는 저였습니다. 화려하고 달콤했던 가짜 사랑은 도망쳤고 잔인하고 끈적한 진짜 사랑만이 곁에 남았습니다. 저는 남편의 지팡이를 매일 아침 깨끗이 닦아주며 그의 귀에 대고 속삭입니다. 사랑해요, 여보.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아니 죽어서도 우린 영원히 함께일 거예요. 남편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여전히 가늘게 떨리고 있었지만 결코 먼저 놓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강수를 위해 매일 아침 따뜻한 차를 끓이고 그의 발을 정성껏 씻겨줍니다. 이제는 텀블러에 약을 타지 않아도 그는 제 곁을 떠날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마음속에 도망치고 싶은 브레이크가 이미 영원히 고장 나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결혼은 무너졌지만 우리의 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 견고하고 단단해졌습니다. 공포와 집착, 그리고 일말의 죄책감이 기묘하게 뒤섞인 이 집에서 우리는 영원히 행복할 것입니다. 어두운 거실, 텔레비전의 푸른 빛에 비친 남편의 얼굴이 이제는 제법 평온해 보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완벽하고도 슬픈 복수가 드디어 완성되는 밤입니다. 우리는 이제 서로가 없으면 존재할 수 없는 하나의 기괴한 생명체가 되었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저는 또다시 그를 위해 맛있는 식사를 준비할 것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하루는 그렇게 죽을 때까지 반복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제 사랑이 틀렸다고 혹은 미쳤다고 비난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단 한순간도 제가 내린 선택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사랑하는 것을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을 했을 뿐이니까요. 지금 여러분의 곁에 있는 사랑은 어떤 모습인가요? 아름다운 꽃처럼 화려하기만 한가요? 아니면 뿌리 깊은 나무처럼 묵직하고 어두운가요? 때로는 가장 잔인하고 극단적인 방법이 가장 진실한 사랑의 표현일 수도 있다는 것. 오늘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의 관계를 한 번쯤 깊게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박정희였습니다.